가난한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일단 뿌리 깊은 피해의식이 있어요. 가난한 걸 자꾸 외부 환경 탓을 합니다. 사회가 어떻다. 최저임금 안 지킨다. 있는 집 자식이 아니면 어차피 안 된다. 그리고 돈을 여유 있게 쓰는 사람들, 해외여행 자주 다니고 맛있는 거 사 먹는 사람들을 보면 경제관념 없고 해픈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저는 학창 시절부터 기초생활수급 받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빠는 뇌종양으로 투병하시고 엄마가 병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안에 소득도 자산도 없는데 부양가족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죠. 살면서 가난한 게 부끄러운 거라고 배운 적은 없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가난하면 내 자신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사람을 망가뜨리게 되죠.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는 가난에 대한 에피소드가 정말 많은데요. 이거를 다 얘기하면 눈물 닦을 손수건 10장도 모자랄 겁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가난의 기준이 뭐냐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저는 아직 가난을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에요. 성인이 되고 취업을 하고 나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서 벗어는 났지만 20대까지만 해도 항상 심적으로는 가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지금은 33살인데 늦었지만 가난한 사고방식에서는 좀 벗어난 것 같고 어느 정도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기초적인 구조는 만들어졌다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한 강력한 신호이자 증거가 뭐냐면 이제 애를 낳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처음에 결혼할 때 애를 안 낳고 살기로 했었습니다.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데 애를 낳으면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저희 부부한테는 너무 당연한 선택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급격하게 변했죠. 이왕이면 하나라도 낳아야겠다. 우리도 30년짜리 프로젝트 한번 해보자. 그때 좀 깨달았어요. 동물도 배고프면 번식을 안 하잖아요. 나는 내 의지로, 내 자유의지로 애를 낳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결정한 건 줄 알았는데 환경이 좀 바뀌니까 내 선택도 금방 달라지는구나. 주체적으로 선택한 인생이라고 믿었지만 그냥 가난한 사람의 합리화였구나. 자유의지라는 것도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큰 부자는 못 되더라도 가난은 반드시 벗어나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3가지 관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관계 정리. 두 번째로 자산의 증가, 세 번째로 소득의 증가. 이 3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게 만들면 장기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너무 당연하게 들리시나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이 별로 가난한 게 아니거나 살아온 환경이 생각보다 괜찮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인간관계에서의 문제죠. 얘기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족도 그렇고 친인척, 친구들까지 다 가난할 확률이 높습니다. 가난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가난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살아요. 가난은요, 업보입니다. 비슷한 말로 끌어당김의 법칙도 있죠. 집안 대대로 이어져 오는 습관, 이게 곧 업이기 때문에 이 테두리를 벗어나는 생각을 혼자서 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면 그 영향력에서 빨리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를 비롯해서 가까운 친척들 모두 어린애한테 뭔가 위로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저한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 대학 가고 나서는 월급 많이 주는 좋은 직장에 취업해라. 그 이상의 조언을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너의 상황이 힘들겠지만 앞으로 삶이 나아지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점점 더 행복해지고 가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나름 좋은 대학도 가고 직원 300명도 넘는 중견기업에 입사했었고요. 근데 왜 인생은 달라지지 않지? 이런 회의감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돌이켜보니 상황이 그랬었다는 거지. 다 성인이잖아요. 한 20대 중반까지는 몰라도 30살 넘어서도 가난하면 사실 제 행동의 결과인 거죠. 그나마 유튜브 덕분에 먼저 부자의 길을 간 사람들이 이런 게 효율적이다 하고 정리해 놓은 걸 공짜로 들을 수 있게 됐으니까 저는 오히려 유튜브에서 제 멘토 혹은 스승님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은 저를 모르시지만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찌됐든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습관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애들 혹은 애초에 부자가 되는 거에 관심이 없는 애들하고는 더 이상 어울리지도 않게 됐어요. 어렸을 때 친했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솔직히 좀
낭비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톨이가 됐죠.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게 막 욕하고 손절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의 길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스님이 출가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해야 하나? 시간이 아까우면 안 보면 되고 피상적인 관계라도 유지하겠다 하면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하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가난한 사고방식에 둘러싸여 있다면 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침몰하는 배에 같이 빠져 죽지 마라. 그리고 나면 조금 더 좋은 인간관계들로 채워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 아내가 있습니다. 저희는 서로 부족한 점을 많이 채워주고 있고 시너지가 나는 관계가 됐어요. 결혼 초반부터 잘 되지는 않았지만 어찌저찌 지금은 서로를 만난 게 너무 행운이다. 이렇게 느끼게 됐고 서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너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도움을 줄 수 없는 관계라면 솔직히 안 만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내가 능력을 개발하고 할 줄 아는 것들을 늘려가면서 그걸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내가 못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믿거든요. 동시에 상대방이 나의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인간관계가 이런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좋은 인연 만들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가난을 벗어나는 구조 중에서 인간관계라는 축이 있는데 가난과 불행으로 이어지는 관계라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멀리할 용기가 있어야 하고요. 앞으로 좋은 인연을 더 만들려면 내가 남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더 늘려야겠다. 저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의 성장이에요. 무형적인 자산 말고 유형자산, 주식하고 부동산을 말하는 건데요. 일단 부동산, 주거 안정성을 먼저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월세 내다 보면 돈 모으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고 꼭 당장 무리해서 집을 사라는 건 아니고요. 주거 비용을 아낄 수단이 있다면 그게 자산을 만들어가는 기초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임대아파트 같은 제도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산은 0이었고 퇴사하고 나서 소득이 없을 때 타이밍 맞게 국민임대에 당첨이 됐습니다. 한번 당첨되고 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6년, 10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거 비용을 아끼면서 다음 단계를 도모할 수 있어요. 임대 아파트에 절대 살지 말아라. 이런 주장들도 있긴 한데요. 들어보면 임대 살면 싼값에 편하게 지내니까 나태해진다는 게 주요 골자인데 당연히 그 돈으로 놀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거죠. 그건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는 약간 반전세 형태라서 월 임대료 12만원에 전세보증금 9천만원 중에서 7천 몇백만원을 금리 1%대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출이자가 12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3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주거가 해결이 되니까 남는 가처분 소득으로는 주식을 사고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 청약을 노렸습니다. 저희는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돼서 내년에 일산 킨텍스 인근으로 이사가게 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1주택 하기까지 참 오래 걸렸는데요. 당연히 일산이 끝이 아닙니다. 점점 서울 핵심 지역으로 가야 하는 건데 일산의 작은 집이 저희한테는 출발점인 거죠. 그래서 자산에서 일정 부분은 부동산으로 굴러가게 만들고 나머지 포지션은 주식으로 운영하게 구조를 짜는 거예요. 그럼 주식은 뭘 사야 하나? 저는 막 주식으로 대박이 나고 이런 게 목표가 아니라 가난에서 벗어나는 기반을 다지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사놓고 오랫동안 마음 편한 종목들, 배당 잘 주는 종목을 고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주식을 한 3, 4년 해보니까 하루하루 시장 상황에 일일비하지 않고 그냥 큰 욕심 안 내면서 몇 년씩 기다리더라도 적당히 먹고 파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포모라고 하죠. 주도주를 못 사서 소외되고 이런 불편한 마음이 당연히 들지만 그거 신경 쓸 시간에 그냥 다른 일을 합니다. 하루에 주식장 보는 시간이 30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식으로 차곡차곡 자산이 성장하다 보면 빵원에서 언젠가 1억 되고 2억 되고 집도 생기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런 전략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소득입니다. 소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째로 내가 소득을 늘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직장인들이 가장 크게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소득을 올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절약하고 소소한 재테크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 생각에서 일단 벗어나야 돼요. 어떤 방향이든 괜찮습니다. 돈을 더 버세요. 제가 회사에 다닐 때에는 하루하루 에너지가 다 소진되니까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런 노력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더라고요. 내가 종사하는 업계랑 잘 맞는다면 능력을 키우고
이직하면서 연봉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든지, 그게 여의치 않다면 부업을 하든지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늘리는 게 아니라 자산을 늘리거나 자기 개발에 재투자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해야 됩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해결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자산은 맨날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도 부동산도 하락기가 있으니까 그때는 마음이 초조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저도 지금 물린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그럴 때마다 마이너스 숫자 찍힌 거에 매몰되지 않고 소득이 오르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애초에 주식 자산이 막 10억 단위가 되는 게 아니라면, 저처럼 1, 2억 수준이라면 주식으로 1년에 10에서 15% 정도 내는 것보다 소득을 올려서 1년에 1, 2천만 원 더 버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는 시점이에요. 또 물려있더라도 내가 소득 늘리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올라있기도 하고요. 자산이 적을수록 자산의 성장률에 집중하기보다는 제 능력을 키워서 소득을 올리는 게 더 빠른 전략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정말 만에 하나 제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자산이라는 축이 무너진다고 해도 소득을 만들어 본 내 능력은 남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저는 소득을 늘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자산과 소득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현재의 불행에 매몰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미래를 보고 있게 되더라고요. 물론 제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딱 맞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믿고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였나 돈이 없으니까 학교 매점에서 소세지빵을 못 사 먹었거든요. 대신에 500원짜리 목캔디 12개 들어있는 그 한 갑을 사서 하루에 2개씩 일주일 나눠 먹어야겠다, 이렇게 계산하고 살았었어요. 그 얘기를 와이프한테 해주면 아직도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 얘기긴 하죠. 그런 상황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저한테는 꽤 큰 성과거든요. 자부심도 조금 느껴지고요.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되실 만한 분이 있을까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